예, 이번 시간에 파트 2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 조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세무조정 관련해서 기본적인 개념, 법인 세무조정의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자, 법인의 세무조정 관련되는 부분이 95페이지에 있는데요. 법인 구분과 납세 의무 범위를 보면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 비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련되는 부분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법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구분 기준이 95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내국법인이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다라고 하면 내국법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는 외국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을 비영리 법인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과세 소득을 보면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등 양도 소득, 청산 소득, 미환류 소득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법인 종류별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 비영리, 영리, 비영리로 살펴보는데 내국법인의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을 할 때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즉 포괄주의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만 과세가 됩니다. 자, 외국법인은 이제 국내국의 모든 소득을 내국법인에서 한다라고 하면 국내 소득, 그러니까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발생을 합니다. 과세 소득이 발생이 되고요.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은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과세를 합니다. 자, 청산 소득과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 내국법인만 과세를 합니다. 나머지 비영리 법인이나 외국법인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 의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인 종류별로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자, 신설법인에 대한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98페이지입니다.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업연도는 그러니까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시간적인 단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걸 1회계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법인이 정관 등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1년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년 넘어갈 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법인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법인의 설립 등기일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이 아니고 설립 등기일이 최초 사업연도가 됩니다. 시작일이 되고요. 종료일은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만 최초 사업연도 설립일 전에 사업과 관련해서 손익이 사실상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조세 포탈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 등기일과 상관없이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이 발생된 시점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 설립 비용과 설립 후에 자본금을 증자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자, 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법인 최초 설립 시에 발생되는 설립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즉 송금으로 처리한다라는 거고요. 설립 이후에 자본금을 증자할 때 발생되는 법무사 비용이라든가 관련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잉여금 범위 내에서 상각 처리되기 때문에 당기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용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설립 때 발생된 비용과 설립 이후에 자본금을 증자할 때 발생되는 비용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초 설립 때는 송금 인정, 그리고
그러니까 설립일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법인의 납세지는 내국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로 하시면 됩니다.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99페이지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의 목적과 세무회계의 목적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서로 간에 그러니까 간섭 또는 의존하는 상호 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는 기업회계를 바탕으로 세법에 의한 세금을 계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100페이지에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기업회계는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에서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 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세무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에서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순자산이 증가하면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세무조정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순자산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법인의 자본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매출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자, 인건비가 증가되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자, 수익과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순이익의 변동은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 기말 재고 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손익계산서를 떠올려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의 기초재고, 기말재고, 증감 내용을 정리해서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된다 생각하신다면 제 질문의 의도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도와 다르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기말재고자산이 늘어났을 때에는 당기순이익도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말재고자산이 늘어났을 때 순이익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손익계산서로 찾게 되면 기말재고자산의 영향에 의해서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찾을 수는 있지만 기말사채가 늘어났을 때 당기순이익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채와 당기순이익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게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면 법인세법은 순자산이 증가되면 과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자산이 증가되는데 왜 과세소득이 늘어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요 산식을 한번 보시면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역으로 기말자산은 기말부채를 빼서 기말자본으로 가고요. 기말자본은 기말순자산이 됩니다. 순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걸로 봐서 과세하겠다라는 건데 이 기말순자산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으면 기초자본에서 정자, 감자,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을 더하거나 빼고 나면 기말순자산은 당기순이익의 합계금액이 됩니다. 기초와 당기순이익의 합계금액이 기말순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말재고자산이 늘어나면 기말부채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기말자본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학의 기본 원리, 차변, 대변은 서로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부채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본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증가된 금액만큼 늘어납니다. 자본이 늘어날 때 기초자본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기말사채가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말자산이 고정되어 있고
기말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기말 자본이 감소해야 됩니다. 자, 기말 자본이 감소한다면 기초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기말 사채가 늘어나면 당기 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회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회계 원리 처음 공부를 하시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 여기에서 자본 항목에서 당기순이익을 찾는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넘어서서 회계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로지 손익계산서 측면에서 당기순이익을 찾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순자산이 증가했을 때 과세소득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세무조정을 할 때는 순자산이 늘어났을 때 과세한다. 그 순자산은 재무상태표에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순이익은 손익계산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손익계산서에 의한 세무조정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업회계에서 수익에서 비용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세무회계는 입금총액에서 송금총액을 차감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을 하고요. 각 사업연도 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금액, 서로 간의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입금과 수익, 수익과 비용의 차이, 비용과 송금의 차이를 조정해 주는 부분의 합이죠. 이 두 가지를 조정해 주는 부분이 세무조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는 당연히 이런 세무조정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과 기업회계의 자산에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세무회계상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업회계상 자산과 세무회계상 자산의 차이를 조정을 하게 되면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마찬가지로 부채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에 관련되는 부분을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조정을 하는 이유는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당기순이익, 과세소득의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도 진행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법인 세무조정을 하실 때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자본 항목과 관련되는 자본 변동표나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보면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손익계산서만 보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에 대한 용어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 항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계속 세무조정을 하다 보면 이 용어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자, 세무조정에 대한 방법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결산조정은 반드시 재무제표에 송금으로 반영된 경우에 세무회계에서 인정하는 조정을 말합니다. 자, 재무제표에 송금으로 반영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조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송금과 관련되는 부분만 결산조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놀부심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을 인정받고 싶으면 결산서에 반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비용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신고조정은 결산서와 상관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해도 되는 조정을 말합니다. 결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과세소득에는 무조건 과세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고조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2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조정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그 다음에 7번에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세법상의 송금으로 확정되어 회수불능 채권인 대손금,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 차손, 생산시설 폐기 손실, 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해야만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신고조정 항목들을 보면 1번부터 우리 교재 23번까지 104페이지 23번까지 다양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실 때 결산조정 항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결산조정 항목이 아닌 항목들은 모두 다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조정의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뭐 이런 성격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세무조정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